스포츠 윤리 과목 마지막 8번째 챕터인 스포츠 조직과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츠와 정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를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프로 야구라든지 프로 축구, 프로 씨름과 같은 프로 스포츠들이 처음으로 그때 등장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국제대회를 치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이렇게 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속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정치적 속성은 스포츠 참여자가 사회 조직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단체 조직의 과정이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개입, 스포츠 경기와 정치적 상황의 상호작용,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의식과 제도적 특성 등이 다양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정책 윤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나타났던 다양한 그 스포츠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운동선수의 귀환 논쟁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종목에서 이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쇼트트랙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죠. 2014년이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면서 빅토르 안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자, 이를 비롯한 다양한 기아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신념윤리라든지 기와의 동기를 기반으로 한 결과에 대한 책임윤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베버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내재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신념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우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책임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결함들을 인정하고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빅토르 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러시아로 귀화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뒤따르는 이런 책임 윤리까지 본인이 오롯이 감수해야 될 몫이라는 점,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남북 간 스포츠 교류와 북한의 미녀 응원단 파견 논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냉전 시대 때죠. 그때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첨예한 대립 속에서 북한과의 화해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라든지 같은 연도에 있었던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남북 단일팀을 파견을 함과 동시에 좋은 성적까지 거두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런 큰 감동을 안기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그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희석이 되면서 남북 간 스포츠 교류도 점점 축소되기 시작을 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르러서 다양한 형태로 남북 간 스포츠 교류가 늘어나기도 하고 북한이 이제 미녀 응원단을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서로 간의 이제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그 단일팀을 만들 경우에 그동안 노력했던 선수들이 불가피하게 절반은 탈락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심판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스포츠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들은 다양한 덕목을 갖추어야 되겠는데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입니다. 공정성은 치우침과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고 정대함을 이야기하고요. 경기 중에서 어느 팀에게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판정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같은 역량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청렴성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어서 이 경기 자체에 관중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시비가 생기지 않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뭐 이어서 이제 편견과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심판이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사제시간, 파벌주의, 인종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함으로써 오심과 편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편견과 차별성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렴성과 관련해 가지고 청렴결백이라는 말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성품이 고결하여 탐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서 지조를 더럽힘 없이 깨끗이 하는 마음을 청렴결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서 갖춰야 되는 덕목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의 덕목들이라든지 윤리 기준이 나열이 되고 어떤 것들이 심판에게 있어서 뭐 필요한 덕목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스포츠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그 보기로서 사례를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의 윤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심판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심판의 순기능과 이제 역기능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판의 순기능은 심판의 판정 행위는 경기에서 선수의 기술에 대한 기술적 판단의 일부로서 이는 심판의 기술적 판단 행위이기 때문에 관중이나 선수들에게 윤리적 대상이 되어 심판의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심판의 판정 행위는 선수 기술에 대한 판정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심이 없음이라는 마음 상태에서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페어플레이, 공정성 심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공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판의 판정 행위는 경기 중에 행해진 선수의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정에 대한 우렁찬 소리 혹은 호루라기 소리로 관중들이나 선수에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어떤 심판의 모습과 굉장히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판이 똑같은 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단호하고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통해서 판정을 내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수긍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좀 당황하고 망설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심판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좀 살펴보면은 심판이 갖고 있는 윤리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 윤리는 심판이라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 덕목을 이야기하고요. 사회 윤리는 협회나 기구의 도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어떤 집단 속에서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프로야구에서 요새 이제 ABS 시스템이 이제 오작동이라든지 심판이 그 잘못 알아들었을 때 그 대처하는 판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었던 심판은 결국에는 이제 그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역기능입니다. 항상 심판은 가장 좋은 게 그 경기를 되새겼을 때, 떠올렸을 때 심판이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심판이 오심을 한다든지 편파 판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가 굉장히 얼룩질 수가 있겠죠.
비싼 비용을 들이고 경기장에 찾아오는 관중들이나 아니면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허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뭐 오심이야 실수나 전문성 부족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편파 판정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편파 판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심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윤리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입니다. 어떠한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스포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적 리더십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스포츠 현상에서 윤리적 리더십 실천을 위해서 윤리적 리더십은 스포츠 참여자나 관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고, 강압과 차별화된 윤리적 영향력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며 공정성과 윤리적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보면 스포츠 현상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윤리적인 경기 규정 등을 정비하고 경기자의 윤리적 노력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으로 윤리 경영의 확산과 정착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뭐 카타르 아시안 게임에서의 졸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도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굉장히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대한축구협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그 어떠한 기업, 어떠한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그런 그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책임 주체와 공동체적 조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버는 정치와 윤리를 논하면서 윤리를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신념윤리와 참여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미 행한 행동에 대한 인과적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책임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 조직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책임 본질과 주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책임 주체로서 공동체적 개인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책임 주체는 공동체의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런 스포츠 공동체 조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 공동체 맥락에서 파악과 인식 능력 그리고 책임 능력을 갖춘 스포츠 조직의 공동체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조직에서 역할 도동성과 공동체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스포츠 조직의 책임 주체로서 구조화되고 있는 스포츠 조직에서의 공동체적 개인은 스포츠 조직의 구조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의 도덕성일까요? 개개인의. 물론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도덕성은 당연한 것이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스포츠 조직의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 개인에게 공동체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고 공동체적 책임이 분배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챕터였던 그 스포츠 조직과 인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챕터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조직 그리고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옳지 않은 행동인가에 대한 상황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관련돼서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편견과 차별성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뭐 오심이라든지 편파 판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스포츠 상황과 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뭐 국제 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프로리그라든지 아니면 유소년 스포츠 시스템 이런 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을 이제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